구독과 좋아요, 그 마음에 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밤 인생극장. 빈소박 복도에 국화향이 가라앉아 있던 오후 3시, 나는 조문객 명부를 정리하면서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검은 상복 치마가 무릎을 짓누르고 목덜미로 땀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겨를도 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아야 했다. 27살에 만나 15년을 함께 산 남자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지 사흘째. 나는 상주로서 해야 할 모든 것들을 기계처럼 수행하고 있었다. 슬픔을 느낄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게 차라리 다행이었는지도 모른다. 손님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고 건네는 위로가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는 동안 나는 그저 눈물을 참으며 감사합니다 하고 중얼거렸다. 그때 입구 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처음엔 조문객들 사이의 평범한 수군거림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며 무언가를 응시하기 시작했다. 나는 명부에서 시선을 떼고 천천히 입구를 바라봤다. 유리문 너머로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마른 체구의 여자였는데 그녀 옆에는 3명의 아이들이 나란히 서 있었다. 10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 2과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1. 아이들은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그들의 손을 하나씩 잡고 있었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이들의 얼굴이 3명 모두가 관 속에 누워있는 내 남편의 얼굴을 그대로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코, 같은 눈매, 같은 입술 모양. 심지어 이마의 작은 점까지 똑같았다. 마치 누군가가 내 남편의 얼굴을 축소해서 3번 복사한 것 같은 기이함이었다. 조문객들 사이로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저 사람 누구야? 아이들 좀 봐. 얼굴이 설마. 여자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보는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15년 전 남편과 결혼하기 직전에 본 사진 속 그 여자였다. 남편의 전 아내. 결혼 2년 만에 이혼했다고, 자식도 없이 헤어졌다고, 연락도 끊고 지낸다고 들었던 바로 그 여자가 지금 내 앞에 서 있었다. 그것도 남편의 얼굴을 한 새 아이를 데리고. 장례식장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에어컨 바람이 천장의 조화를 흔들었지만 그 소리마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버텼다. 여자가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10발, 9발, 8발. 그녀의 발소리가 바닥 타일을 두드릴 때마다 내 심장도 함께 뛰었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따라 걸으면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가장 큰 남자아이가 관 쪽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작은 여자아이는 엄마의 치마를 꼭 쥐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자가 말했다. 목소리는 예상보다 차분했다. 저는 이진수 씨의 전 아내입니다. 늦었지만 조문하러 왔어요. 내 입술이 떨렸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주변의 조문객들이 우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내 팔을 붙잡으며 이게 무슨 일이니 하고 낮게 속삭였다. 나는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있었다. 진짜 슬픔. 연기가 아닌 오래 묵은 감정이 배어있는 그런 슬픔. 아이들은 내가 겨우 입을 열었다. 저 아이들은 누구죠? 여자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진수 씨의 아이들이에요. 제 아이들이기도 하고요. 그 순간 장례식장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국화향도, 에어컨 소리도,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 한 문장만이 공기 중에 떠다녔다. 진수 씨의 아이들이에요. 나는 비틀거렸다.
누군가 내 팔을 잡았지만 그게 누구인지조차 인지할 수 없었다.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15년 동안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여자가 아이들을 앞으로 내밀었다. 인사해. 아빠한테 마지막 인사드리러 왔잖아. 새아이가 고개를 숙여 절을 했다. 남편의 얼굴을 한 세 개의 작은 머리가 동시에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저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숨을 쉬는 법을 잊어버린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내 남편은 나에게 무엇을 숨긴 것일까? 아니, 무엇을 거짓말한 것일까? 1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의심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시작된 이 균열은 내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제1장 일상이 무너지는 소리. 장례식장 뒤편 작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시어머니가 밖에서 조문객들을 상대하고 있고 남편의 형이 상황을 정리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으며 머릿속은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수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전 아내와 새 아이는 지금 빈소 앞에 앉아 있을 것이다. 조문객들은 수군거리며 그들을 훔쳐볼 것이고 시댁 식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채 서성이고 있을 것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 아이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남편의 코, 남편의 눈, 남편의 입술. 3번 복사된 남편의 얼굴이 내 망막에 각인되어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남편의 형수인 은경 언니가 물 한 컵을 들고 들어왔다. 마셔. 얼굴이 창백해. 언니가 내 옆에 앉으며 말했다. 나는 물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못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컵 밖으로 출렁거렸다. 언니가 내 손을 감싸며 컵을 안정시켰다. 천천히. 진정해. 언니. 내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수 오빠가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전 부인과 연락하고 지냈다는 것도, 아무것도. 은경 언니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몰랐어. 우리 남편도, 시어머님도 아무도 몰랐어. 진수가 완전히 숨긴 거야. 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저 여자가 방금 시어머님한테 설명했는데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은 맞는데 그때 이미 아이가 둘 있었대. 쌍둥이. 그리고 이혼 직후에 셋째를 임신한 걸 알았다는 거야. 나는 숨을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폐 속 공기가 전부 빠져나가는 것처럼 몸이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그럼 진수 오빠가 저랑 결혼할 때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자기한테 아이가 셋이나 있다는 걸. 그렇지.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숨긴 거야. 너한테도 우리한테도. 양육비는 보냈다는데 직접 만나지는 않았대. 저 여자도 진수가 재혼한 걸 알고 있었고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했었다나 뭐라나. 언니의 말이 점점 작아졌다. 미안해, 수아야. 우리 집안 사람이 너한테 이런 짓을 한 거라서 정말 미안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 잘못이 아니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아니, 정확히는 죽은 사람 하나의 잘못이었다. 관 속에 누워서 이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 나는 왜냐고 물을 수조차 없었다. 왜 숨겼는지, 왜 거짓말했는지, 왜 나를 속였는지. 대답을 들을 길이 없었다. 아이들은 아빠를 알고 있었대요? 내가 물었다. 응, 알고 있었대.
진수가 가끔 만났다는 거야. 너 몰래 출장 간다고 하고 나가서 아이들 만나고 왔던 거지.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정도면 이건 배신이야, 수아야. 명백한 배신이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배신. 그 단어가 정확했다. 15년 동안 나는 남편을 믿었다. 우리에게 아이가 없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지만 남편은 괜찮아. 우리 둘이면 충분해 하고 말했다. 병원 검사 결과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도 남편은 그게 뭐 중요해? 나는 내가 있으면 돼 하며 나를 안아줬다. 그 모든 위로가, 그 모든 다정함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에게는 이미 3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어머니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다. 수아야. 어머니가 내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미안하구나. 정말 정말 미안해. 어머니. 나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다시 주저앉았다. 어머니가 다급히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다. 일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손이었다. 내가 몰랐어. 진짜 몰랐단다. 진수가 이혼했다는 건 알았지만 아이가 있다는 건 양육비를 보낸다는 것도 전혀 몰랐어.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다. 통장 정리를 내가 한 적이 없어서 진수가 다 알아서 했거든. 그 안에서 돈을 빼돌린 거야. 우리 몰래. 나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도 피해자였다. 아들이 자기 손자들을 숨겼다는 사실을 지금 처음 알았으니까. 그런데 이상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화가 나지 않았다. 남편에게도 화가 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것 같았다. 감정이 사라진 것처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저 여자가 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자기는 빈소에 1시간만 있다가 가겠대. 아이들한테 아빠 마지막 모습 보여주고 싶다는 거야. 수아야, 내가 쫓아낼까?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할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두세요.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아빠 장례식에 올 권리가 있죠. 하지만 수아 내가. 괜찮아요. 내가 말을 끊었다. 사실 괜찮지 않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으며 몸 전체가 부서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표현할 방법을 몰랐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잠깐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조금만요. 어머니와 은경 언니가 서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됐다. 방 안에는 형광등 소리만 윙윙거리고 있었다. 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울고 싶었지만 울 수가 없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27에 만나 29에 결혼한 우리. 남편은 건축 설계사였고 나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평범하고 조용한 결혼 생활이었다. 큰 싸움도 없었고 특별한 사건도 없었다. 그저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이면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했다. 그런 일상이 15년 동안 이어졌다. 나는 그게 행복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상 뒤에 또 다른 일상이 있었다는 걸 나는 남편이 죽고 나서야 알았다. 출장이라고 떠난 날들,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온 밤들, 친구 만난다고 외출한 주말들. 그 시간 속에 남편은 다른 가족을 만나고 있었다. 자기 아이들을 만나고 전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어쩌면 함께 밥을 먹고 웃었을지도 몰랐다.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손바닥에 닿는 뺨이 뜨거웠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쿵쿵 소리를 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어떻게 빈소로 다시 나가서 사람들 앞에 서야 할까? 어떻게 그 아이들을, 내 남편의 얼굴을 한 그 아이들을 다시 마주해야 할까? 시계를 보니 오후 4시였다. 아직 2시간이 더 남았다. 조문 시간은 6시까지였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버텼다.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확인했다. 눈 밑이 검게 변해 있었고 입술은 핏기가 없었다. 나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머리를 다시 빗고 립스틱을 발랐다. 상주의 모습을 갖춰야 했다. 무너져서는 안 됐다. 적어도 지금은.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빈소 쪽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걸어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마치 벼랑 끝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빈소 입구에 다다랐을 때 나는 그들을 봤다. 전 아내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새 아이는 그 옆에 나란히 서 있었다. 아이들은 관을 바라보고 있었다. 큰 아들이 무언가를 속삭이자 작은 딸이 고개를 끄덕였다. 쌍둥이 중 한 명이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들은 울고 있었다. 진짜로 슬퍼하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아이들에게 아빠는 진짜 아빠였구나. 1년에 몇 번밖에 만나지 못했을지 몰라도 그래도 아빠였구나. 그리고 지금 그들은 아빠를 잃은 슬픔 속에 있었다. 나처럼. 전 아내가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적의가 없었다. 미안함도 없었다. 그저 같은 슬픔을 공유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우리는 같은 남자를 사랑했고 같은 남자에게 배신당했으며 같은 남자를 잃었다. 나는 천천히 빈소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상주석에 앉으며 조문객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관을 바라봤다. 그 안에 누워있는 남자는 내가 알던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을까? 답은 어쩌면 둘 다였는지도 몰랐다. 제2장 기억이 갈라지는 순간 첫 만남은 봄날이었다는 게 분명하게 기억난다. 벚꽃이 교정에 흩날리던 어느 토요일 오후 대학 동창회에서 우연히 마주친 건축학과 선배를 통해 진수를 소개받았다. 그는 검은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악수를 청하는 손이 따뜻했으며 웃을 때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는 게 인상적이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라고요? 대단하시네요. 그가 말했고 나는 별로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하고 대답했다. 그렇게 우리는 시작됐다. 데이트는 조용했다. 진수는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미술관을 걷거나 한강 둔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거나 작은 서점에서 책을 고르는 것이 우리의 주말이었다. 그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줬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고 가끔은 그 아이가 그랬다면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같은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나는 그런 그가 좋았다. 교제 2년 만에 청혼을 받았다.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다.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진수가 결혼하면 안 될까요? 하고 물었고 나는 좋아요 하고 대답했다. 그게 전부였다. 드라마 같은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맞았다. 조용하고 담담하게 서로를 신뢰하며 함께하는 것. 그게 우리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진수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됐다. 그는 한 번 결혼한 적이 있었다. 20대 중반에 대학 동기와 결혼했다가
2년 만에 이혼했다는 것. 성격 차이였어요.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죠. 진수가 설명했다. 자식은 없었고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지금은 연락도 안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 경력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더 신중하게 결혼 생활을 할 거라고 믿었다. 시댁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진수가 첫 결혼해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다. 그 여자가 성격이 좀 있었거든요. 매사에 불만이 많고 진수한테 요구하는 게 많았대요. 결국 견디다 못해 헤어진 거예요. 다행히 아이는 없었고 나는 안심했다. 아이가 없다는 것은 과거와 완전히 단절할 수 있다는 의미였으니까. 신혼집은 작은 아파트였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우리 둘에게는 충분했다. 진수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고 나는 8시에 학교로 갔다. 저녁에는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주말에는 드라마를 보거나 등산을 갔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 작은 행복들이 가득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 계획은 없니? 나는 아직은요 하고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 한편에서는 걱정이 있었다. 피임을 하지 않은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임신 소식이 없었으니까. 병원에 갔다. 검사를 받았다. 결과가 나왔다. 난관이 막혀 있네요. 자연 임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나는 울었다. 진수가 내 등을 쓰다듬으며 괜찮아. 우리 둘이서 잘 살면 되지 하고 위로했다. 아이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너만 있으면 돼.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나는 진수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미안해. 내가 문제가 있어서 무슨 소리야. 아무 문제 없어. 이게 우리 운명이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진수는 끝까지 나를 탓하지 않았다. 그 후로도 우리는 평온하게 살았다. 아이 없는 부부로서의 삶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신 여행을 더 많이 다녔다. 일본, 태국, 유럽까지. 진수는 설계일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함께 여행을 갔다. 사진을 찍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낯선 거리를 걸었다. 그 시간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여행들 사이에 진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출장이 잦았다. 부산에 현장 감리하러 가야 해. 대전에 미팅이 있어. 광주 프로젝트 때문에 며칠 내려가야 할 것 같아. 그럴 때마다 나는 조심히 다녀와 하고 배웅했다. 의심 같은 건 하지 않았다. 진수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 출장들 중 몇 번은 거짓말이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대부분이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른다. 진수는 부산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갔을 것이고 미팅이 아니라 아이들을 만났을 것이며 프로젝트가 아니라 전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다. 나는 그걸 전혀 몰랐다. 눈치채지 못했다.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10년이 지나고 12년이 지나고 15년이 됐다. 우리는 여전히 조용하게 살았다. 큰 사건도 없었고 극적인 변화도 없었다. 그저 매일이 어제와 비슷했고 내일도 오늘과 같을 거라고 생각했다. 진수의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고 내 눈가에도 주름이 생겼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고 있었다. 함께. 그러다 3일 전 진수가 쓰러졌다. 사무실에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진수는 이미 의식이 없었다. 심장마비, 급성 심근경색. 의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그 표정에서
희망을 읽을 수 없었다. 6시간 동안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함께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복도 천장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수술이 끝났다. 의사가 나왔다. 유가족분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진수는 돌아오지 못했다. 47의 나이에 아무 예고도 없이 그렇게 떠났다. 나는 중환자실 앞에 주저앉아 울었다. 시어머니가 내 어깨를 붙잡고 함께 울었다. 복도에 우리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다. 그리고 오늘 장례식장에서 나는 진수의 진짜 삶을 알게 됐다. 내가 모르는 삶, 숨겨진 가족, 3명의 아이들, 전 아내와의 지속된 관계, 15년 동안 이어진 거짓말.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 우리의 결혼 생활이 진짜였을까? 아니면 전부 연극이었을까? 빈소 안에서 조문객이 떠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는 동안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갈라지고 있었다. 아름다웠던 순간들이 의심으로 변하고 다정했던 말들이 거짓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진수야, 당신은 나한테 뭐였어요? 나는 당신한테 뭐였고요? 대답은 들을 수 없었다. 관 속의 사람은 영원히 침묵할 테니까. 제3장 얼굴 너머의 진실. 오후 5시가 지나자 조문객의 발길이 뜸해졌다. 몇몇 친척들만 남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빈소 안은 이상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나는 상주석에 앉은 채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는데 시선은 계속 한 곳으로 향했다. 전 아내와 새 아이가 앉아있는 자리.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1시간만 있다가 가겠다던 말과 달리 벌써 2시간째 머물고 있었다. 큰 아들이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떴다가 돌아왔다. 작은 쌍둥이 아들은 동생의 손을 잡고 가만히 앉아 있었고 막내딸은 엄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피곤한 모양이었다. 아이들은 울음을 그쳤지만 여전히 슬픔이 얼굴에 묻어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질투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정도 아닌 묘한 감정. 전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속삭인 뒤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나는 몸을 굳혔다. 그녀가 내 앞에 섰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붉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빈소 밖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자 바깥의 소음이 차단됐다. 그녀는 의자에 앉았고 나는 그 맞은편에 앉았다. 탁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마주 보았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었다. 제 이름은 강민지예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진수 씨와는 대학 동기였어요.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동아리에서 만났죠.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바라봤다.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다. 24살에 결혼했어요. 졸업하자마자요. 부모님 반대가 심했지만 우리는 사랑한다고 믿었죠.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섞였다. 결혼하고 1년 뒤에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계획에 없던 일이었지만 진수는 기뻐했어요.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내 가슴이 조여왔다. 진수가 아이를 좋아했다고? 나한테는 아이 없어도 괜찮다고 말했던 사람이 쌍둥이를 낳고 나서 모든 게 힘들어졌어요. 민지가 계속 말했다. 육아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고 돈은 부족했고 진수는 일 때문에
집에 거의 없었어요. 저는 혼자서 두 아이를 돌보느라 지쳐갔죠. 싸움이 잦아졌어요. 사소한 일로도 다퉜고 서로를 탓했어요. 민지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결혼 2년째 되던 해에 진수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우리는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사느니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낫겠다. 처음엔 거절했어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수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저도 지쳐 있었어요. 결국 동의했어요. 그때 아이들은 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2살이었어요. 민지가 대답했다. 너무 어렸죠. 아빠가 사라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나이도 아니었어요. 이혼 조건은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진수가 양육비를 보내는 거였어요. 한 달에 100만 원. 그리고 1년에 4번 정도 아이들을 만나기로 했죠. 그런데 셋째는 이혼하고 한 달 뒤에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수한테 연락했죠. 다시 합치자고 하진 않았어요. 그럴 생각도 없었어요. 단지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진수는 놀랐어요. 당황했고요. 하지만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양육비를 더 보내겠다고.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진수가 민지와 이혼한 시기는 내가 진수를 만나기 2년 전이었다. 그러니까 진수는 이혼 후 2년 동안 혼자 지내다가 나를 만난 것이다. 그리고 그때 이미 새 아이의 아빠였다. 진수 씨가 당신을 만났다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민지가 말했다. 아이들 만나러 왔을 때 말해줬죠. 재혼한다고. 처음엔 화가 났어요. 배신감 같은 거요. 근데 이상한 게 동시에 안도도 됐어요. 진수가 새 출발을 하는구나. 이제 진짜 끝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왜 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다시 삼켰다가 말했다. 왜 진수 씨는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이가 있다는 걸. 민지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두려웠겠죠. 당신이 떠날까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혼남보다 아이 딸린 이혼남을 더 꺼리니까요. 특히 아이가 셋이나 되면.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끼어들었다. 15년 동안 나를 속인 거예요. 맞아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이에요. 나쁜 거짓말. 용서받을 수 없는 거짓말. 그녀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진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이들한테는 좋은 아빠였어요. 1년에 4번이었지만 올 때마다 선물을 가져왔고 아이들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고 함께 놀아줬어요. 생일마다 편지를 보냈고 용돈도 따로 챙겼어요. 양육비도 한 번도 밀린 적 없이 정확하게 보냈고요.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닦을 새도 없이 계속 흘렀다.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진수 씨한테 뭐였어요? 15년이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 옆으로 왔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니에요. 거짓말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진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건 확실해요. 어떻게 알아요? 나는 울먹이며 물었다. 어떻게 확신해요? 아이들이 물어봤어요. 아빠는 왜 우리랑 안 살아? 진수가 대답했죠. 아빠한테는 다른 가족도 있어. 너희 엄마만큼이나 소중한 사람이 있단다. 그 사람과 함께 살기로 약속했거든. 아이들이 또 물었어요. 그럼 아빠는 우릴 안 사랑해? 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희도 사랑하고 그 사람도 사랑해. 둘 다 소중해. 단지 함께할 수 없을 뿐이야.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들었다. 사랑. 진수는 나를 사랑했다고 했다. 아이들도 사랑했다고 했다. 하지만 둘을 함께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거짓말을 택했다. 나한테는 아이가 없다고 하고 아이들한테는 다른 가족이 있다고 하며 두 세계를 오갔다. 미안해요. 민지가 말했다. 제가 오늘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아이들이 아빠한테 인사하고 싶다고 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한테 아빠는 진짜 아빠니까요. 나는 고개를 들어 민지를 봤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우리는 둘 다 피해자였다. 진수라는 남자의 선택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아이들 만나도 될까요? 내가 물었다.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아이들을 제대로 보고 싶어요. 진수 씨가 사랑했던 아이들을.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요. 아이들도 당신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아빠가 사랑했던 다른 사람을. 우리는 함께 상담실을 나왔다. 빈소로 돌아가는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나는 그 아이들과 대면해야 했다. 내 남편의 얼굴을 한 내가 몰랐던 또 다른 가족과. 빈소 입구에 다다랐을 때 새 아이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나를 보고 고개를 돌렸다. 진수의 눈이, 진수의 코가, 진수의 입술이 나를 바라봤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들에게 걸어갔다. 이제 시작이었다. 진실과 마주하는 시간이. 제사장 폭발하는 내면의 벽. 아이들 앞에 섰을 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큰아들이 먼저 일어나 내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또박또박한 목소리였다. 10살 아이치고는 차분했다. 저는 강준서예요. 아빠 큰아들이고요. 그가 옆의 쌍둥이를 가리켰다. 얘는 준우, 제 쌍둥이 동생이에요. 그리고 막내가 서연이고요. 아이들이 차례로 인사했다. 준우는 형보다 조금 더 수줍어하는 것 같았고 서연이는 여전히 엄마 뒤에 숨어서 나를 훔쳐봤다. 나는 무릎을 굽혀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다. 안녕, 애들아. 나는 말이 막혔다. 나는 뭐라고 소개해야 할까? 너희 아빠의 아내, 너희가 몰랐던 아줌마, 너희 아빠가 숨긴 사람, 수아 이모라고 불러도 될까요? 민지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 이모. 준서가 따라 말했다. 그 순간 내 가슴에 무언가가 쿵 하고 박혔다. 이모. 나는 이 아이들에게 이모였다. 엄마도 아니고 아빠의 아내도 아니고 그냥 이모. 아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도 아빠 보고 싶지? 준서가 관 쪽을 바라봤다. 네. 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못 봐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가 하늘 날아갔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나는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었다. 내가 낳지 않았고 내가 키우지 않았으며 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였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는 진수의 아이였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의 피를 받은 아이였다. 그 사실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수아 이모는 아빠랑 오래 살았어요? 서연이가 용기를 내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15년 동안 같이 살았어. 우와. 그럼 우리보다 더 오래 봤네요. 준우가 말했다. 우리는 1년에 4번밖에 못 봤는데. 그 말에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1년에 4번. 아이들은 아빠를 1년에 고작 4번 만났다. 생일, 어린이날, 여름휴가, 크리스마스. 그게 전부였을 것이다. 반면 나는 매일 진수와 함께 잠들고 깨어났다. 매일 아침을 함께 먹었고 저녁을 함께 보냈다. 15년 동안 나는 그 시간을 당연하게 여겼다. 진수가 온전히 내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진수는 온전히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 나의 것도, 민지의 것도, 아이들의 것도 아니었다. 그는 자기 자신조차 속이며 두 세계를 오갔다. 한쪽에서는 아이 없는 남편 역할을 했고, 다른 쪽에서는 1년에 4번만 나타나는 아빠 역할을 했다. 어느 쪽도 완전하지 않았다. 이모. 준서가 다시 말했다. 아빠가 이모 이야기했어요. 우리한테. 나는 깜짝 놀라 준서를 봤다. 뭐라고 했는데? 좋은 사람이래요. 착하고 예쁘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래요. 준서가 대답했다. 아빠가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대요. 내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참을 수 없었다. 진수는 아이들에게 나를 이야기했다. 숨기지 않았다. 다만 함께 있을 수 없었을 뿐. 나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준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민지를 봤다. 엄마, 이모가 왜 울어요? 슬퍼서 그래. 민지가 조용히 대답했다. 아빠가 돌아가셔서 슬픈 거야. 우리도 슬프잖아.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괜찮아요, 이모.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봐 줄 거예요. 7살 아이가 나를 위로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이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다. 미안해. 내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잠깐만 있을게. 나는 빈소를 빠져나갔다.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뛰어갔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주저앉았다. 아! 나는 비명을 질렀다. 소리가 타일 벽에 부딪혀 울려 퍼졌다. 진수야. 이 나쁜 새끼야. 욕이 튀어나왔다. 평생 욕을 잘하지 않았던 내가 지금 소리내어 욕을 하고 있었다. 왜 말 안 했어? 왜 숨겼어?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주먹으로 벽을 쳤다. 손이 아팠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다시 쳤다. 또 쳤다. 손등이 빨갛게 변했다. 15년이야. 15년을 속인 거야. 나는 울부짖었다.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고, 우리 둘이면 충분하다고, 다 거짓말이었어. 넌 이미 아이가 셋이나 있었잖아. 나한테만 없었던 거지. 울음이 터져 나왔다. 목이 쉴 때까지 울었다. 화장실 안에 내 울음소리만 가득 찼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조금 진정이 됐다. 나는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엉망이었다. 눈이 퉁퉁 부었고 코는 빨갰으며 입술은 부르텄다. 화장은 다 지워졌고 머리는 흐트러졌다. 나는 거울 속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정신 차려. 내가 나 자신에게 말했다. 울어봤자 아무것도 안 바뀌어. 진수는 안 돌아와. 이미 끝났어.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다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호흡을 가다듬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복도에 은경 언니가 서 있었다. 수아야, 괜찮아? 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아까 소리 들렸어. 많이 힘들지? 언니가 내 손을 잡았다. 내 손등이 붉게 부어 있는 걸 보고 언니가 깜짝 놀랐다. 이거 어쩌다가 벽을 쳤어요.
내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화가 나서. 진수 오빠한테. 너무 화가 나서 못 참겠더라고요. 언니가 나를 꼭 안아줬다. 당연하지. 화낼만 해. 누가 봐도 진수가 잘못한 거야. 용서 못해도 돼. 평생 원망해도 돼. 언니의 품에서 나는 다시 울컥했지만 참았다. 더 이상 눈물은 없었다. 다 흘려버린 것 같았다. 아이들한테 돌아가야 해요. 내가 말했다. 내가 놀래켰을 텐데. 지금 가도 괜찮겠어? 언니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빈소로 돌아갔을 때 아이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민지가 나를 보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아이들 앞에 다시 섰다. 미안해, 애들아. 이모가 갑자기 나가서. 내가 말했다. 너무 슬퍼서 그랬어. 화도 나고. 괜찮아요. 준서가 대답했다. 우리도 화나요. 아빠한테. 왜 우리 두고 갔냐고. 나는 준서를 바라봤다. 10살 아이의 눈에 어른 같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이 아이도 화가 나 있었다. 아빠한테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나와 똑같았다. 아빠는 내가 천천히 말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단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거짓말을 한 게 잘못이었지. 하지만 너희를 사랑한 건 진짜였을 거야. 나도 사랑한 것처럼.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아빠가 우릴 사랑했다는 거. 근데 그게 더 슬픈 것 같아요. 사랑하면서도 함께 못 있었잖아요. 맞는 말이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했다. 진실이 필요했다. 용기가 필요했다. 진수는 그걸 가지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아프게 했다. 시계를 보니 6시가 다 됐다. 조문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민지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이제 가야 할 것 같아. 아빠한테 마지막 인사드리자. 아이들이 일어나 관 앞으로 갔다. 새아이가 나란히 절을 했다. 진수의 얼굴을 한 3개의 작은 머리가 숙여졌다 올라왔다. 안녕, 아빠. 사랑해요. 준서가 작게 속삭였다. 준우와 서연이도 따라 말했다. 사랑해요, 아빠. 그들이 돌아서서 나갈 준비를 하는 순간 나는 입을 열었다. 잠깐. 민지와 아이들이 멈춰섰다. 나는 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진수가 생전에 즐겨 쓰던 만년필이었다. 이거 아빠가 아끼던 거야. 준서가 가져. 나중에 글 쓸 때 쓰면 아빠 생각날 거야. 준서가 조심스럽게 만년필을 받았다. 고마워요, 이모. 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나는 다시 가방을 뒤졌다. 진수의 손목시계가 나왔다. 준우는 이거. 아빠가 매일 차고 다니던 시계야. 조금 크겠지만 나중에 크면 차렴. 준우도 시계를 받아 품에 안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진수의 결혼 반지를 꺼냈다. 장례식 전에 유품으로 받은 것이었다. 서연아, 이건 내가 가져. 아빠 반지야. 소중하게 간직해. 서연이가 작은 손으로 반지를 받았다. 이모, 이거 이모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미소 지었다. 쓰디쓴 미소였지만 그래도 미소였다. 이제 너희 거야. 너희가 아빠의 아이들이니까. 민지가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민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장례식장을 떠났다. 그들의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지는 걸 보면서 나는 알았다. 이제 진짜 끝이라는 걸. 진수는 갔고 아이들도 갔고 이제 남은 건 나뿐이었다. 빈소는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상주석에 앉아 관을 바라봤다. 진수야.
내가 중얼거렸다. 이제 우리 끝이야. 정말 끝이야. 대답은 없었다. 오직 침묵만이 빈소를 가득 채웠다. 제오장 침묵이 말하는 것들. 그날 밤 장례식장은 텅 비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시댁 식구들도 잠시 숙소로 돌아갔다. 상주는 빈소를 지켜야 한다는 말에 나는 혼자 남았다. 간이 침대가 옆방에 준비되어 있었지만 나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그저 상주석에 앉아 관을 바라보고 있었다. 밤 11시가 넘어가자 건물 전체가 고요해졌다. 복도의 불은 절반쯤 꺼져 있었고 에어컨 소리만 낮게 웅웅거렸다. 빈소 안에는 나와 관뿐이었다. 나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생각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으면서도 온갖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수가 관 속에 누워 있었다. 화장을 한 얼굴은 생전보다 더 평화로워 보였다. 주름도 펴지고 고통의 흔적도 사라진 얼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저 얼굴 뒤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숨어 있었는지. 15년 동안 나를 속인 그 입술, 거짓을 말하던 그 목소리. 왜 말 안 했어? 나는 조용히 물었다. 물론 대답은 없었다. 왜 아이들 이야기를 숨긴 거야? 나한테 말했으면 이해할 수도 있었잖아. 아니, 이해 못했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래도 알 권리는 있었잖아. 침묵만이 돌아왔다. 나는 계속 말했다. 혼잣말이었다. 죽은 사람에게 하는 일방적인 대화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처음 만났을 때 너 이혼했다고 했잖아. 아이 없이 깨끗하게 정리했다고. 나는 그 말을 믿었어. 의심 한 번 안 했어. 넌 정직한 사람처럼 보였거든. 조용하고 성실하고 거짓말 같은 거 안 할 것 같았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다 거짓말이었어. 이혼한 건 맞지만 아이가 있었어. 그것도 셋이나. 쌍둥이 아들 둘에 딸 하나. 너는 그들의 아빠였어. 1년에 4번씩 만나는 아빠.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눈가가 따갑고 목이 아팠다.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도 다 말라버린 것 같았다. 우리 결혼하고 3년째 되던 해,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기억나? 나는 너무 미안했어. 너한테 아이를 못 낳아줘서. 난관이 막혔다는 의사 말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괜찮아. 아이 없어도 돼.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 나는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네. 너한테는 이미 아이가 있었는데. 셋이나. 나한테 아이가 없는 게 너한테는 오히려 편했겠지. 두 가족 사이를 오가기 더 쉬웠을 테니까. 만약 나한테서 아이가 생겼으면 어쩔 뻔했어? 내 아들 셋 중에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복잡했겠네. 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당연했다. 죽은 사람은 말할 수 없었다. 변명도 사과도 설명도 할 수 없었다. 그냥 침묵만 있을 뿐이었다. 출장 많이 갔었지. 부산, 대전, 광주, 제주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어디론가 떠났어. 나는 내가 일 때문에 바쁜 줄 알았어. 건축가는 현장 가야 하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지. 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근데 그중 몇 번은 아이들 만나러 간 거였겠지. 민지 만나서 아이들 근황 듣고 아이들이랑 밥 먹고 같이 놀아주고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겠네. 출장 잘 다녀왔어. 피곤해 죽겠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관 앞으로 갔다. 유리창 너머로 진수의 얼굴이 보였다.
평화로운 얼굴. 아무 죄책감도 없어 보이는 얼굴. 나는 유리에 손을 댔다.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사랑했어? 내가 물었다. 나를 진짜로 사랑했던 거야? 아니면 그것도 연기였어? 아침마다 사랑해 하고 말하고, 기념일마다 선물 주고, 힘들 때 안아주던 게 다 진심이었어? 아니면 죄책감 때문에 더 잘해준 거야? 대답은 없었다. 나는 손을 거두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주저앉았다.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다. 아이들 봤어. 오늘. 준서, 준우, 서연. 셋 다 내 얼굴을 똑 닮았더라. 특히 준서. 내가 젊었을 때랑 똑같아. 눈, 코, 입, 심지어 이마점까지. 너를 축소해서 복사한 것 같았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애들 착하더라. 예의 바르고. 아빠한테 인사하러 왔다고 마지막 인사라고 하더라. 눈물 흘리면서. 내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다. 참았다. 애들이 내 만년필이랑 시계랑 반지 가져갔어. 내가 줬어. 너 아끼던 것들. 원래는 내가 가지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애들한테 가는 게 맞는 것 같더라. 걔네가 내 자식이니까. 내 피를 받은 애들이니까.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내 자식을 못 낳았잖아. 결국 나는 내게 아무것도 못 남긴 거네. 침묵이 길어졌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진수가 없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내일이 되면 발인이고 모레면 화장이다. 그러면 진수는 제가 되어 납골당에 안치될 것이다. 그게 끝이다. 민지 만났어. 내 전 부인. 생각보다 나쁜 사람은 아니더라. 아니, 나쁜 사람일 리가 없지. 그 사람도 피해자니까. 너한테 속은 사람이니까. 나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그 사람 말로는 내가 아이들한테 좋은 아빠였대. 1년에 4번밖에 못 만나도 올 때마다 선물 가져오고 생일마다 편지 쓰고 용돈 챙겨주고 양육비도 한 번도 안 밀렸대.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책임감 있는 아빠였네. 남편으로서는 거짓말쟁이였지만 아빠로서는 나름 최선을 다한 거야. 웃기지? 나한테는 최악이었는데 애들한테는 최선이었다니. 관 속의 진수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모든 질문을 다 던졌고 모든 감정을 다 쏟아냈다. 이제 남은 건 텅 빈 기분뿐이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옆방으로 갔다. 간이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은 꺼져 있었지만 복도에서 희미한 빛이 들어와 방 안을 어슴푸레하게 밝혔다. 나는 눈을 감았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어쩌면 지쳐서 잠들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진수와 보낸 15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처음 만난 날, 첫 키스, 프러포즈, 결혼식, 신혼여행, 첫집, 일상의 순간들. 아침에 함께 먹던 토스트, 저녁에 함께 보던 드라마, 주말에 함께 걷던 공원 산책로.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진짜였을까, 가짜였을까, 사랑이었을까, 속임수였을까. 답은 아마 둘 다일 것이다. 진수는 나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속였다. 진심이었지만 거짓이기도 했다. 인간은 복잡하고 감정은 모순적이며 삶은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다. 진수는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아니었다. 그냥 약하고 겁 많은 사람이었을 뿐이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던 사람. 그래서 거짓말을 택한 사람.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지금은 모르겠다. 어쩌면 평생 용서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어쩌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 분노가 희석되고
상처가 아물고 이해가 찾아올 수도 있다. 지금은 알 수 없다. 잠이 들기 직전 나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안녕, 진수야. 이제 정말 안녕. 그리고 나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꿈도 없는 침묵만 있는 어둠 속으로. 제육장 각성, 그리고 새로운 시선. 발인 날 아침은 맑았다. 예상과 달리 날씨가 좋았다. 햇살이 장례식장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네모난 무늬를 만들었다. 나는 어젯밤 몇 시간 못 잤지만 이상하게 정신이 또렷했다. 간이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장에 가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어제보다 선명했다. 아침 8시에 시댁 식구들이 도착했다. 시어머니, 시동생 부부, 그리고 몇몇 친척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무거웠다. 발인 절차를 준비하는 동안 장례 지도사가 이것저것 지시했다. 관을 옮기고 영정사진을 준비하고 꽃을 정리했다. 나는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슬픔은 어제 다 쏟아낸 것 같았고 지금은 그저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는 기분이었다. 9시쯤 뜻밖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민지와 새아이였다. 그들은 어제와 똑같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준서가 민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그들을 바라봤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발인에 참석해도 될까요? 민지가 물었다. 아이들이 아빠를 끝까지 배웅하고 싶다고 해서요. 시어머니가 나를 보며 눈짓했다. 결정은 내가 해야 한다는 신호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오세요. 진수 씨 아이들이잖아요. 민지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나란히 서서 나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이모. 나는 아이들에게 미소 지었다. 억지 미소였지만 그래도 미소였다. 발인 의식이 시작됐다. 영정 사진을 들고 앞장서서 걷는 시동생. 그 뒤를 따라 관이 운구되었다. 나는 상주로서 관 바로 뒤를 따랐다. 시댁 식구들이 그 뒤를 이었고 마지막에 민지와 아이들이 걸었다. 우리는 천천히 장례식장을 나와 영구차까지 걸었다. 햇살이 눈부셨다. 겨울이었지만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진수가 좋아했던 날씨였다. 그는 맑은 날을 좋아했다. 하늘이 높으면 기분이 좋아져 하고 말하곤 했다. 관이 영구차에 실렸다. 꽃들이 그 주위를 장식했다. 장례 지도사가 문을 닫고 영구차가 천천히 출발했다. 우리는 준비된 버스에 올라탔다. 화장터까지는 1시간 거리였다. 버스 안은 조용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 풍경이 지나갔다. 아파트, 빌딩, 공원, 상점. 진수와 함께 걷던 거리들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이제 그 거리를 혼자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득 뒤를 돌아봤다. 민지와 아이들이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준서는 창밖을 보고 있었고 준우는 어제 내가 준 시계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서연이는 민지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나는 그들을 보면서 깨달았다. 저 아이들은 진수의 일부라는 것을. 진수는 죽었지만 저 아이들 안에 진수가 살아있다는 것을. 진수의 피, 진수의 유전자, 진수의 표정이 저 아이들 안에 남아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를 깨달았다. 나는 진수의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는 것을. 아이도 없고 함께 만든 것도 별로 없으며 15년이라는 시간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 시간마저 이제는 거짓으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깨달음이 슬프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묘한 해방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진수는 나의 전부가 아니었다. 나는 진수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15년 동안 진수와 함께 살았지만 그 전에도 27년을 혼자 살았고 이제부터도 혼자 살 수 있었다. 화장터에 도착했다. 작은 건물이었다. 우리는 모두 내려서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 작별의식이 있었다. 관 뚜껑을 열고 진수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 시간이었다. 시어머니가 먼저 다가가 진수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진수야, 엄마 먼저 보내서 미안하다. 효자였어. 좋은 아들이었어. 시어머니가 울먹였다. 시동생도 다가가 형의 얼굴을 봤다. 형, 잘 가. 고생 많았어. 내 차례가 됐다. 나는 관 앞에 섰다. 진수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평화로운 얼굴. 이제 다시는 깨어나지 않을 얼굴. 나는 손을 뻗어 진수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차가웠다. 생명이 빠져나간 몸은 이렇게 차가운 것이었다. 진수야. 내가 속삭였다. 당신이 한 일은 용서 못할 수도 있어. 거짓말한 거, 나를 속인 거, 다 용서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목이 메었다. 그래도 함께한 15년이 다 거짓은 아니었을 거라고 믿고 싶어. 당신이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했다고 믿고 싶어. 그게 아니면 나는 너무 외로울 것 같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어제처럼 흐느끼지는 않았다. 그저 조용히 흘러내렸다. 이제 가. 편히 쉬어. 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다음 생에는 더 정직하게 살아. 거짓말하지 말고. 나는 물러났다. 이제 아이들 차례였다. 민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가왔다. 준서가 먼저 아빠를 봤다. 아빠, 안녕히 가세요. 저희 잘 살게요. 준우도 말했다. 아빠 사랑해요. 서연이는 작은 손으로 아빠 뺨을 만졌다. 아빠 하늘에서 봐요. 민지가 마지막으로 진수를 봤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미안해, 진수야. 내가 너를 더 이해했다면, 우리가 좀 더 잘 맞출 수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고마웠어. 아이들 아빠가 되어줘서. 끝까지 책임져줘서. 관 뚜껑이 닫혔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다. 관이 화장로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기계가 작동했다. 우리는 밖에 서서 기다렸다. 2시간이 지났다. 화장이 끝났다는 안내가 나왔다. 유골을 수습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들어가지 않았다. 시동생이 대신 들어가서 유골을 수습했다. 하얀 재가 작은 항아리에 담겼다. 우리는 납골당으로 이동했다. 진수의 유골은 작은 칸에 안치됐다. 명패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사망일이 새겨져 있었다. 이진수, 1978-2025, 47년의 산. 짧은 듯 길고, 긴 듯 짧은 생애. 모든 절차가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아야, 고생 많았다. 이제 집에 가서 쉬렴. 네, 어머니. 나는 대답했다. 어머니도 건강 챙기세요. 민지와 아이들이 다가왔다. 저희도 이제 가볼게요. 민지가 말했다. 수아 씨, 정말 고마워요. 어제 오늘 다 받아주셔서.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이들은 아빠를 볼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준서가 내게 다가와 꾸벅 인사했다. 이모, 안녕히 가세요. 또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글쎄, 아마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
이모도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거든. 근데 언젠가는 어쩌면 만날 수도 있을 거야.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이모도 건강하세요. 그들이 떠났다. 나는 납골당 앞에 홀로 서 있었다. 모든 사람이 떠나고 나만 남았다. 나는 진수의 명패를 바라봤다. 이진수. 내 남편이었던 사람. 누군가의 아빠였던 사람. 누군가의 전 남편이었던 사람. 그리고 이제는 제가 된 사람. 이제 정말 끝이야. 나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 나왔다. 밖에는 여전히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따뜻한 겨울 햇살. 나는 그 속을 걸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을 향해. 진수 없는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조금 기대되기도 했다. 이제 나는 나만의 이야기를 써야 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나 자신으로서. 제7장 화해라는 이름의 시작.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다. 학교는 방학이라 한가했고 나는 혼자 남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진수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추억들을 분류하고 삶을 재정비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진수의 서재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책장, 책상, 서랍. 그 안에는 진수의 흔적이 가득했다. 설계 도면들, 프로젝트 파일들, 업무 서류들. 나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필요한 것은 남기고 불필요한 것은 버렸다. 그러다가 책상 서랍 맨 밑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였는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열쇠는 없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드라이버로 자물쇠를 부쉈다. 상자가 열렸다.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아이들이 쓴 편지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어린아이의 편지들이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언제 와요? 수십 통의 편지가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일기장이 하나 있었다. 진수의 필체였다. 나는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2013년 5월 10일. 준서와 준우가 5살이 됐다. 오늘 아이들을 만났다. 1년 만이었다. 아이들은 나를 기억했다. 아빠 하고 달려와 안겼다. 너무 컸다. 1년 사이에 이렇게 크다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이들을 꼭 안았다. 미안했다. 너무 미안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선택해야 했다. 수아와의 새로운 삶을 선택했다. 하지만 아이들을 버릴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만나기로 했다. 이게 최선이라고 믿는다. 아니, 최선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밖에 할 수 없다. 나는 계속 읽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진수의 고민이, 죄책감이, 그리움이 묻어났다. 2015년 3월 21일. 서연이를 처음 봤다. 갓 태어난 딸. 민지가 품에 안고 있었다. 너무 작았다. 손가락만 한 아이. 민지가 말했다. 안아볼래요? 나는 조심스럽게 서연이를 안았다. 따뜻했다. 내 딸이었다. 나는 아빠였다. 셋의 아빠. 하지만 수아는 모른다. 나는 수아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 매일 거짓말을 한다. 이게 맞는 걸까? 모르겠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다. 2018년 7월 5일. 수아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수아가 울었다. 나도 울고 싶었다. 하지만 울 수 없었다. 나한테는 이미 아이가 셋이나 있으니까. 수아한테 미안했다. 너무 미안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말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다. 수아가 날 떠날 것 같았다. 나는 겁쟁이다. 2021년 10월 12일. 준서가 말했다. 아빠,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빠한테는 다른 가족이 있다고. 아빠가 너희 엄마랑 헤어졌다고. 하지만 너희를 사랑한다고. 모순이다. 전부 모순이다. 나는 좋은 아빠가 아니다. 좋은 남편도 아니다. 그냥 비겁한 사람일 뿐이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다. 진수도 괴로워하고 있었다. 10년 넘게 고통받고 있었다. 거짓말이 그를 짓눌렀고 죄책감이 그를 잠식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침묵했다. 계속 거짓말했다. 그리고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었다. 어쩌면 그 스트레스가 그를 죽인 걸지도 몰랐다. 나는 일기장을 다시 열어 마지막 페이지를 봤다. 죽기 한 달 전에 쓴 글이었다. 2024년 12월 3일. 오늘 수아가 물었다.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다. 가슴이 자주 아프고 숨이 차고 밤에 잠을 잘 수 없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한다. 검사 받으면 문제가 발견될 것 같아서. 그러면 수아가 걱정할 것이고 아이들도 걱정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냥 이대로 버티고 싶다. 조금만 더 버티면. 일기는 거기서 끝났다. 그 후 한 달 뒤 진수는 쓰러졌다. 그리고 죽었다. 나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바보야. 중얼거렸다. 왜 말 안 했어? 아프면 병원 가야지. 왜 혼자 버티려고 했어? 울음이 터져나왔다. 이 바보야. 이 겁쟁이야.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다. 진수는 모두를 지키려고 했다. 나도, 민지도, 아이들도. 모두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 혼자 모든 무게를 짊어졌다. 그리고 그 무게에 짓눌려 죽었다. 며칠 후 나는 민지에게 연락했다. 전화번호는 장례식 때 받아둔 것이었다. 저 수아예요.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민지는 혼자 왔다. 아이들은 학교에 있다고 했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연락 줘서 놀랐어요. 민지가 말했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이거 진수 씨가 쓴 일기예요. 집에서 찾았어요. 민지에게 건넸다. 읽어보세요. 민지가 일기장을 받아 펼쳤다. 페이지를 넘기며 읽는 그녀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참을 읽고 나서 그녀가 일기장을 덮었다. 미안해요. 민지가 말했다. 제가 진수 씨를 더 힘들게 한 것 같네요.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진수 씨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 모두를 지키려고 한 거죠. 그런데 결국 자기 자신은 못 지킨 거고요. 민지가 눈물을 닦았다. 진수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단지 약했을 뿐이에요. 맞아요. 나도 동의했다. 약했어요. 그리고 겁이 많았고요. 하지만 사랑은 했어요. 우리를, 아이들을. 그건 진짜였어요.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다. 커피 잔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봤다. 우리는 같은 남자를 사랑했고, 같은 남자에게 상처받았으며, 같은 남자를 잃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슬픔을 나누고 있었다. 수아 씨. 민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이들이 수아 씨 보고 싶대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만나요.
저도 아이들이 보고 싶어요. 진수 씨가 사랑한 아이들이니까. 고마워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공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는 그날이 기다려졌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다. 진수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람들은 여전히 여기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어쩌면 이게 진수가 원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함께 슬픔을 나누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카페를 나서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겨울 하늘이 높고 맑았다. 진수가 좋아했던 그런 하늘이었다. 진수야. 나는 속으로 말했다. 우리 잘 살아볼게. 당신이 남긴 사람들이랑 함께. 그러니까 당신은 편히 쉬어.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겨울 바람. 나는 그 바람을 맞으며 걸어갔다. 앞을 향해. 제8장 의미가 완성되는 순간. 토요일 오후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겨울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쳐 들어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놀이터에서 들려왔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고 가방 안에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선물이 들어 있었다. 저 멀리서 민지와 새 아이가 걸어오는 게 보였다. 준서, 준우, 서연. 그들은 모두 밝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뛰어오며 손을 흔들었다. 이모. 서연이가 먼저 소리쳤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어 답했다. 안녕, 애들아. 내가 말했다. 아이들이 내 앞에 섰다. 장례식 때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잘 지냈어? 네. 아이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준서가 말했다. 이모, 오랜만이에요. 한 달 만이죠? 그러네. 한 달이나 됐구나. 나는 미소 지었다. 많이 보고 싶었어. 저희도요. 서연이가 내 손을 잡았다. 이모, 오늘 뭐 할 거예요? 일단 산책하고 간식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럴까? 내가 제안했다. 아이들이 좋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잠깐 다른 데 갔다 올게요. 아이들이랑 둘이 시간 보내세요. 괜찮아요? 내가 물었다. 물론이죠. 아이들도 그러고 싶대요. 민지가 아이들을 보며 말했다. 이모랑 재밌게 놀아. 엄마는 2시간 뒤에 올게. 민지가 떠나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걷기 시작했다. 겨울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를 들이우고 있었고 낙엽이 바닥에 쌓여 있었다.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학교는 재밌어? 내가 물었다. 네. 준우가 대답했다. 저 요즘 수학 잘해요.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오, 대단한데? 수학 어려운데 잘하네. 내가 칭찬했다. 이모도 선생님이시잖아요. 준서가 말했다. 무슨 과목 가르치세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라 여러 과목 다 가르쳐. 국어, 수학, 과학, 사회다요. 내가 설명했다. 너희도 나중에 초등학교 선생님 되고 싶어? 준서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건축가 되고 싶어요. 아빠처럼. 내 가슴이 뭉클했다. 그래, 좋은 꿈이네. 아빠도 좋아하실 거야. 아빠가 준서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까요? 나는 준서를 바라봤다. 10살 아이의 눈에 진지함이 가득했다. 물론이지. 아빠는 항상 너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하늘에서. 정말요? 서연이가 물었다. 정말이야. 나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다. 아빠는 너희를 너무 사랑했거든. 그 사랑은 죽어도 사라지지 않아. 계속 너희 곁에 있을 거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계속 걸었다.
연못 앞에 다다랐을 때 오리들이 물 위를 떠다니고 있었다. 아이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다. 오리 보고 싶으면 여기 자주 와. 내가 말했다. 이모 집이 여기서 가까워. 언제든지 연락하면 같이 올 수 있어. 정말요? 준우가 눈을 반짝였다. 우리 자주 만날 수 있어요? 응. 이모가 시간 되면 만나자. 너희도 좋으면. 내가 대답했다. 좋아요. 세 아이가 동시에 소리쳤다.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선물을 꺼냈다. 준서에게는 건축 관련 책을, 준우에게는 수학 퍼즐을, 서연이에게는 그림 도구 세트를 줬다. 아이들이 좋아하며 선물을 받았다. 고마워요, 이모. 서연이가 내게 안겼다. 작고 따뜻한 몸이 내 품에 들어왔다. 나는 서연이를 꼭 안아줬다.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소중했다. 진수의 딸이었고 진수가 사랑한 아이였으니까. 이모.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 이모 힘들게 한 거 아니에요? 아빠 때문에? 나는 준서를 봤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른스러운 질문을 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엄마가 그랬어요. 이모가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래요. 우리 때문에. 준서의 눈에 걱정이 어려 있었다.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아빠가 너희를 숨긴 거 알고 많이 놀랐고 화도 났어. 배신당한 기분이었거든. 아이들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지금은 이해해. 아빠가 왜 그랬는지. 너희를 사랑했고 이모도 사랑했는데 둘 다 지킬 방법을 몰랐던 거지.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고. 그럼 이모는 우릴 미워하지 않아요? 서연이가 물었다. 전혀.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는 아무 잘못도 없어. 오히려 이모가 너희를 만나서 기뻐. 아빠의 일부를 만난 것 같아서. 준서가 고개를 들었다. 이모, 고마워요. 우릴 받아줘서. 천만에. 나는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이제 가족 같은 거니까. 이상한 가족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공원에 퍼졌다. 따뜻하고 밝은 웃음이었다. 2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민지가 돌아왔을 때 우리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나는 그네를 밀어주고 있었고 아이들은 신나게 웃으며 그네를 타고 있었다. 재밌게 놀았네요. 민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정말 재밌었어요. 내가 대답했다.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요. 다음에 또 만나요. 민지가 제안했다. 정기적으로 만나면 어떨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러죠.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했다. 다음에 또 봐요, 이모. 안녕히 가세요. 사랑해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그들이 떠나고 나는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다. 핸드폰을 꺼내 진수의 사진을 봤다. 웃고 있는 진수의 얼굴. 진수야. 나는 속으로 말했다. 오늘 아이들 만났어. 준서, 준우, 서연. 다들 잘 크고 있더라. 너 닮았어. 특히 준서. 내가 젊었을 때랑 똑같아.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 배신당했다고 생각했고 우리 결혼이 거짓이었다고 느꼈어.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내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 실수를 했다는 거, 비겁했다는 거 다 알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사랑했다는 것도 알아. 나를, 아이들을. 그 사랑만큼은 진짜였을 거야.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정리되는 눈물이었다. 용서할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아이들이랑 잘 지낼게. 내가 사랑한 아이들이니까 나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벌써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해가 완전히 졌다. 어둠이 내렸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이제 정말 놓아줄게. 너를, 우리 추억을, 분노도, 배신감도 다 놓아줄게. 대신 좋았던 기억만 간직할게. 내가 나한테 준 따뜻함, 웃음, 사랑. 그것만 기억할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메고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마음도 가벼웠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다. 텅 빈 집이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아이들이 있었고, 민지가 있었고, 진수의 기억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있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수 없는 삶. 하지만 진수가 남긴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나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삶.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들어왔다. 찬 바람이었지만 상쾌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새 시작이야. 나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 진짜 새 시작이야. 그리고 나는 미소 지었다. 진심으로.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에필로그 여운, 그리고 온기. 1년 후, 봄이 왔다. 벚꽃이 다시 피어났다. 공원은 연분 홍빛으로 물들었고, 사람들은 꽃 구경을 나왔다. 나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교육학 관련 서적이었다. 올해부터 학교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준비 중이었다. 이모.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새 아이가 달려오고 있었다. 준서, 준우, 서연. 1년 사이에 훌쩍 컸다. 준서는 이제 11살, 쌍둥이는 11살, 서연이는 8살이 됐다. 애들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을 맞았다. 오랜만이다. 한 달 만이지? 네. 보고 싶었어요. 서연이가 내게 안겼다. 나는 서연이를 꼭 안아줬다. 민지가 뒤따라왔다. 수아 씨, 오랜만이에요. 언니. 나는 이제 민지를 언니라고 불렀다. 1년 동안 우리는 가까워졌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가끔 전화도 하고 명절에는 함께 보내기도 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벚꽃 구경하기 딱 좋아요. 민지가 미소 지었다. 우리는 함께 공원을 걸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려 눈처럼 떨어졌다. 아이들이 떨어지는 꽃잎을 손으로 잡으려고 했다. 웃음소리가 터졌다. 이모, 저 이번에 수학 경시대회 나갔어요. 준우가 자랑했다. 상은 못 탔지만 재밌었어요. 와, 대단한데? 다음엔 꼭 상 탈 거야. 내가 칭찬했다. 이모, 저는 미술대회에서 장려상 받았어요. 서연이가 말했다. 정말? 그림 잘 그리더니 역시. 나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모. 준서가 조금 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 요즘 아빠 생각 자주 해요. 근데 예전처럼 슬프진 않아요.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따뜻한 그리움 같은 거요. 나는 준서를 봤다. 1년 사이에 많이 성숙해졌다. 그게 맞는 거야.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 그리움으로 바뀌거든. 아프지 않은 그리움으로. 이모도 그래요? 준서가 물었다. 응. 이모도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생각하면 가끔 슬프지만 대부분은 그냥 보고 싶어. 목소리가 듣고 싶고 웃는 모습이 보고 싶고 그런 거. 민지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우리 모두 그런 것 같아요. 진수를 잃었지만 동시에 진수가 남긴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추억, 사랑, 그리고 민지가 아이들을 봤다. 이 아이들. 맞아요. 나는 동의했다. 진수 씨는 갔지만 그가 남긴 것들은 여전히 여기 있어요. 우리와 함께요.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민지가 준비해온 김밥과 샌드위치였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꿈 이야기. 이모는 재혼 안 해요? 서연이가 갑자기 물었다. 나는 깜짝 놀라 서연이를 봤다. 재혼?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엄마가 그러는데 이모 같은 사람은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대요. 서연이가 말했다. 민지가 당황해서 서연아 하고 말렸지만 나는 웃었다.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지금은 나 자신으로 사는 게 좋거든.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때 생각해 볼게. 그럼 우리한테도 소개시켜줘요. 준우가 말했다. 물론이지. 너희 허락 받아야 하니까. 나는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아이들이 웃었다. 그 웃음 속에 진수의 웃음이 겹쳐 보였다. 나는 잠시 멍하니 아이들을 바라봤다. 진수는 죽었지만 이 아이들 안에 살아 있었다. 그의 유전자, 그의 표정, 그의 온기가 아이들 안에 남아 있었다. 이모, 괜찮아요? 준서가 물었다. 응, 괜찮아. 나는 미소 지었다. 그냥 너희가 고마워서. 이모 곁에 있어줘서. 우리도 이모가 고마워요. 준서가 대답했다. 우릴 받아줘서.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오후 5시쯤 됐다. 우리는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섰다. 헤어질 시간이었다. 다음 달에 또 봐요. 민지가 말했다. 그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제가 요리할게요. 좋아요. 기대할게요. 나는 대답했다. 아이들과 포옹을 나눴다. 따뜻한 포옹이었다. 안녕, 이모. 사랑해요. 다음에 또 봐요.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민지의 손을 잡고 걷는 새 아이. 그들은 점점 멀어져 갔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다음 달에 또 만날 것을 알았으니까. 나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석양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주황빛, 분홍빛, 보랏빛. 아름다운 색들이 하늘을 채웠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다. 이제는 익숙한 공간이었다. 진수의 흔적은 거의 사라졌지만 그래도 몇 가지는 남겨두었다. 책장 한쪽에 있는 그의 사진, 서재에 있는 그의 책 몇 권, 그리고 마음속에 간직한 기억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따뜻한 허브티였다. 창밖을 바라봤다. 벚꽃이 지고 있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하늘을 떠다녔다. 아름다웠다. 핸드폰을 꺼내 진수의 사진을 봤다. 1년 전만큼 자주 보지는 않았지만 가끔 이렇게 꺼내봤다. 진수야. 나는 속삭였다. 오늘 아이들 또 만났어. 많이 컸더라. 특히 준서. 내가 그렇게 닮고 싶어 하던 건축가 꿈 아직도 가지고 있대. 나중에 진짜 훌륭한 건축가 될 것 같아. 사진 속 진수가 웃고 있었다. 영원히 그 나이, 그 표정으로 남아있을 얼굴. 나는 잘 지내. 일도 잘하고 있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건강도 챙기고 있어. 외롭지 않아. 아이들도 있고, 민지 언니도 있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있으니까. 눈물이 살짝 고였지만 흘리지는 않았다. 용서했어. 완전히는 아니지만 많이 용서했어. 내가 나한테 한 거짓말, 숨긴 것들. 다 이해해.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 너도 그냥 사람이었고 실수한 거야. 그래도 사랑은 했잖아. 나를, 아이들을. 그거면 충분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고마워. 15년 동안 함께 해줘서. 비록 마지막에 진실을 알게 됐지만 그래도 그 시간들이 다 헛된 건 아니었어. 우리 함께 웃었고 울었고 사랑했잖아. 그 기억은 진짜야. 그걸로 충분해. 사진을 다시 넣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저녁 바람이 들어왔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공기가 상쾌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앞을 보고 살아갈 거야. 진수의 그림자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벚꽃잎이 창문 안으로 날아들어왔다. 나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다. 부드럽고 연약한 꽃잎. 하지만 아름다웠다. 덧없이 지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인생도 그런 거겠지. 나는 중얼거렸다. 짧고 덧없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거. 꽃잎을 창밖으로 날려보냈다.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다. 점점 멀어지다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미소 지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슬픔 없는 미소. 후회 없는 미소. 그저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평화로운 미소.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나는 괜찮다는 것을. 진수 없이도 아이 없이도 나는 충분히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교사이고 친구이고 이제는 새 아이의 이모이며 무엇보다 나 자신이었다. 창문을 닫고 부엌으로 갔다. 저녁을 준비했다. 간단한 파스타와 샐러드.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음악을 틀고 요리하고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면서 내일 할 일을 생각했다. 학교 프로젝트 준비, 친구와의 점심 약속, 저녁에는 독서 모임.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좋았다.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앞에 섰다. 40이 넘은 내 얼굴. 주름이 조금 더 늘었고 흰머리도 보였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다. 눈빛은 살아있었다. 수아야. 나는 거울 속 나에게 말했다. 잘 살고 있어. 앞으로도 잘 살 거야. 너는 강한 사람이니까.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어둠이 방을 감쌌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다. 편안했다. 눈을 감았다. 진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따뜻한 기억이었다. 함께 웃던 순간, 손을 잡고 걷던 순간, 서로를 안아주던 순간. 안녕, 진수야. 나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행복해. 그리고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평화로운 잠이었다. 꿈속에서 나는 벚꽃 아래를 걷고 있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부드러웠으며 앞으로 가는 길이 환하게 펼쳐져 있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진수 없는 봄. 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봄. 희망이 있는 봄. 나는 계속 걸어갔다.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